안녕하세요, 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왜? 부사장님이 결선 다 됐냐고 물어보세요. 벌써? 아니, 아직 조금 기한 남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전표 입력은 다 해놨어요? 전표 입력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와 있잖아. 여기서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메뉴만 열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구나. 네. 알았어. 빨리 알려주세요. 알았어. 알려줄 테니까 진정하고 내가 지금부터 결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네, 빨리 가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결산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우리 윤슬님께서 먼저 결산 전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제가 프로그램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왔어요. 네. 보통 결산을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먼저 좀 선행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 회사가 매출 원가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 상품을 판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있기 때문에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매출 원가 그룹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매출 원가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붉은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우선 구분과 관계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만들어 놓은 해당하는 매출 원가들에 대해서는 구분과 관계 코드가 다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상품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매입 판매로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내가 거래처에서 사와서 가공이 없이 바로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은 매입 판매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제품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재료를 사와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제조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제조 판매로 설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구분도 이 매출 원가가 갖고 있는 성격대로 네. 설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구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을 할 때 표준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때 원가 명세서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구분을 제조 판매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표준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될 거고요. 네. 분양 판매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분양 제조원가. 저희 회사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사 원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분은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네. 표준 원가 명세서에 어떤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네. 구분 짓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분 옆에 네. 관계란이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관계란도 필수값인데 이 관계란에다가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게 올바르게 설정을 하는 걸까요? 먼저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관계 코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관계 코드를 보게 되면 146번 상품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 상품으로 해야 할까요? 상품을 결국에는 매출을 하잖아요. 상품을 네. 팔아가지고 우리가 매출 원가가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관계 코드는 상품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아, 역시 과장님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원재료를 사와서 또는 부재료를 사와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완성이 되는 부분이 제품이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의 과정을 보게 되면 나중에 분계를 할 때 제품 매출 원가 대 제품으로 분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에 대응이 되는 계정 과목을 관계 코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세팅되어 있는 게 150번 제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품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관계 코드를 원재료비로 넣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원재료를 팔아가지고 매출 원가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쵸. 근데 원재료를 팔 수는 없죠. 그쵸. 원재료는 내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쵸. 결론적으로는 관계 코드는 최종 완성품?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내가 매출을 해야 되는 재고자산. 맞아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나요? 네. 아, 네. 저는 근데 저기 분양공사 매출 원가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완성 건물이 관계 코드로 걸려 있잖아요. 네. 건설사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해가지고 완성 건물을 팔아서 그거에 대해서 매출 원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도곡공사 매출 원가는 네. 왜 관계 코드가 없는 걸까요? 도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역은? 사람이 예, 예.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최종으로 건물이 남더라도 뭐 어떠한 용역이더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재고자산이 없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서비스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돈은 들어갔지만 인력비나 이런 거는 들어갈 거잖아요. 급여 나가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재고자산이 완성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비용을 원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설정을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 원가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도급공사 매출 원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 서비스 매출 원가로 새롭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계정 구분은 오른쪽에서 용역 매출? 1번 용역 매출로 선택을 해주시면 관계 코드 설정 없이 매출 원가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고자산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계정 과목을 여기 계정 과목인 정의 등록에다가 추가 생성을 하더라도 네. 구분이나 관계 코드를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몰라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고민하지 말고 네. 구분은 용역 그리고 관계 코드는 그냥 없는 채로 네. 설정을 해가지고서는 결산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용역 매출로 설정을 하게 되면 관계 코드는 없는 거기 때문에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지금 보면은 계정 과목 코드가 5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세목 쓰겠다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세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정 과목은 5자리로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세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해서 146번이지만 상품을 세분화해서 사용하는 회사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저는 지금 상품에 대해서 세목이 없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처럼 상품에 대해서 세목을 2가지로 구분을 지어 넣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매출원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1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품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세목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네. 상품 아까 전에 상품 세목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사용 여부가 둘 다 X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못했네요. 네. 사용 다시 여부는 해주세요. 오른쪽에서 네. 여로 설정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매출원가 쪽으로 돌아와서 네. 상품 매출원가에 대해서도 세목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관계 코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 14600이라고 하는 상품의 과목 계정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상품 매출 원가 세목과 분계가 같이 대응이 되는 상품 세목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상품 세목 1번으로 설정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상품이 세목이 2개가 있었죠. 네.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목을 사용을 할 거라면은 재고자산 부분에서도 세목을 만들어주고 네. 또 그거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정도 세목을 만들어서 관계 코드에서 매칭을 해줘야 된다. 그쵸, 맞아요. 그럼 얘는 14602로 등록을 그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상품 세목 1번 또는 2번으로 분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산을 할 때 상품 매출 원가
1460이 아니라 어디로 결산을 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차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안 나오겠네요. 저거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하면은 네.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우리 상품 매출원가 세목 만들었는데 안 나와요.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계정 과목 매출원가 우리 네. 특히 결산할 때 중요한 건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목을 만들어서 결산을 할 경우에도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결산을 할 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없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저희 전년도에서 이번 연도로 2월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단기분과 정기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전기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면 네. 이 전기 2월 쪽에 보면 전기분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네. 이 메뉴를 들어갔을 때 하단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잘 이월이 돼서 넘어왔네요. 그쵸? 차액이 발생을 하면 차변 또는 대변에 금액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차액이 떴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그냥 마감 이유를 다시 해야 되나요? 무조건 마감 후 이월을 하기보다는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로 이동을 해서 재무상태표를 메뉴를 열고 거기에서 잉여금 차액이 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잉여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2월이 잘못된 거겠죠? 그쵸. 그럼 마감 후 이월을 다시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을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네.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내가 다음 연도 거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전년도 데이터를 2월을 하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전년도 재무제표 직접 보고 그냥 입력하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여지는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쪽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하고 저희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여기에 들어와서 상단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쵸. 저 부분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올해 결산 아무리 잘해놔봤자 그냥 차액이 계속 뜨겠네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도 재무상태표에서 잉여금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기 전에 이쪽 먼저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마감 후 2월 메뉴를 통해서 다음 연도로 2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는 사용자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 계정 과목을 2월 이익잉여금 또는 2월 결손금으로 써야 되는데 간혹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미처리 결손금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 금액은 맞더라도 차액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 또는 2월 결손금 계정 과목을 쓰시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2월 이익잉여금이 375번. 네. 그리고 2월 결손금은 376번이죠.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이익잉여금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음. 그냥 검색해서 쓰실 것 같아요. 377번이랑 378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수동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주신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과 네. 그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차액과 올바르지 않은 계정 과목 이 정도만 주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 뭐가 더 있어요? 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연 김에 설명을 더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예. 상단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처분이 있었던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밑에 보면은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네, 보여요. 여기는 다음 연도에 처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 이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현금 배당 쪽의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10% 금액만큼 이익 준비금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할 텐데요. 네.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2020년도 전표 입력에다가 계획을 세워 놓았던 부분으로 전표 처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는 네. 이익이 이만큼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계획을 잡았다면은 그 당시에는 배당이 안 나가니까 현금도 줄지 않았을 거고, 그쵸? 그랬을 건데 이걸 어쨌든 내년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배당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무조건 수동으로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네. 안 해주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재무상태표에 들어갔을 때 잉여금 처분 오류가 빵 하고 뜰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대부분 누락을 시켜가지고, 그쵸? 그래서 차익이 뜨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꼭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전년도에 처분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당해년도에 처분 분계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전년도에 처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당해년도에 전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더 자세한 처리 방법은 자주 오는 질문 파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례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는 결산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되는 기초 단계를 설명드렸는데요.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결산을 하는 과정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저를 믿으세요. 네. 자, 결산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처럼 우리 윤슬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확인을 끝냈다. 네. 라고 하는 분들만 이 과정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가실 거예요. 네.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저희는 연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로 설정을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반기 결산을 할 거라면은 그에 맞게 기간도 1월에서 6월, 네. 뭐 분기다라고 한다면은 1월에서 3월, 월결산이라고 한다면은 1월에서 1월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미 원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회만 눌러도 아래쪽에 뭐 상품 매출 원가든지 제품 매출 원가 이런 항목들이 바로 보여질 건데 대부분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보이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조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원가 설정이라고 있죠. 네. 이 항목을 클릭을 해서 매출원가 코드 및 계정 과목에다가 매출원가를 우리는 어떤 걸 쓸 거고 네.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원가 경비는 몇 번대를 썼고 네. 표준원가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우리 회사에서는 건물도 짓고 있다 라고 하면 분양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매출원가 코드 도움을 해요. 네. 그럼 매출원가 코드 항목만 보여질 건데 네. 여기에서 우리 453번 분양공사 매출원가를 선택을 하고요. 네.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원가 경비를 선택을 하는 단계인데 네네. 밑에 보면은 보기가 나와 있어요. 1, 2, 3. 네. 근데 대부분 분양공사는 3번 700번대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표준원가가 선택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설정한 원가들이 보여질 건데 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기 전에 451번 상품 매출원가가 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설정을 안 해도 되느냐라고 문의를 주시거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죠? 상품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로 매입 판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상품과 상품 매출원가에 그 해당하는 관계 코드만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원가 설정 없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의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유의사항처럼 내용을 적어 놓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은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나요? 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게 되면은 우리 아까 상품 매출원가 있었고 제품 네. 매출원가 나와 있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분양 매출원가 항목까지 추가가 돼서 조회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회가 됐다면 네. 이제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위쪽으로 좀 올려보시면은 네. 제일 먼저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런 항목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기말 재고액입니다. 네, 상품은 기말 상품 재고액, 네.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재고가 계속 남을 수 있거든요. 뭐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그다음에 완성품까지 그쵸.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고가 얼마큼 남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한번 임의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을 넣을까요? 똑 떨어지는 숫자로 보여지게. 그리고 원재료비 쪽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는 한 5천? 5천이요? 네, 많이 썼어요. 그리고 500번대 원가는 알아서 저렇게 집계가 될 거예요. 네. 집계가 될 거고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 감가상각비는 원가에 대한 감가예요.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500번으로 설정 경비 구분을 해놨던 고정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집계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한참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지나서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해당하는 고정자산 구분별로, 유형자산 구분별로 분리해서 입력을 해주시거나 네. 우리가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을 했고 네. 감가상각비를 또 결산자료 입력해서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설정해야 불러올까요? 우선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이미 했다라고 하고요. 네, 경비별로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럼 잠시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와서 조회를 해보면 지금처럼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들이 나올 거예요. 네, 아까 설명해 주셨던 500번대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800번대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은 이 고정자산을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주요 등록 사항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경비 구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자산은 800번대 자산이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쵸. 그리고 비품을 선택을 해보고 클릭을 했을 때 아, 저희는 다 800번대네요. 네, 다 사무실에서 쓰는 거밖에 없네요. 고정자산이. 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네. 이제 감가상각비가 여기서 계산은 되어 있지만 네. 이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으로 불러와야 하잖아요. 그쵸.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죠.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게. 그렇죠. 한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메뉴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네. 여기에 들어와서 저희는 지금 12월 달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월을 12월로 조회를 해주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이 불러오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누적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자산들을 클릭을 했을 때 12월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다 반영이 모조리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를 1개월씩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용자분들은 결산월을 1월 조회해 주시고 2월 조회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럼 이렇게 결산월별로 조회한 감가상각비는 오른쪽에 가이드 영역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네.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메뉴를 닫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메뉴를 종료를 하고 네. 다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불러올까요? 상단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네. 감가상각비 반영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탭별로 반영이 되고요. 네.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결산 반영 금액이 아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반영되어 있었던 금액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하단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네. 800번대 감가상각비가 자산별로 분류가 돼서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간혹 여기에서 혹시 반영 여부가 불호되어 있다라는 문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받아봤어요. 이 경우는 해결 방법이 쉬운데 간혹 이 밑에 보면은 유의사항처럼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맞아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에는 자산을 등록을 해놓은 거죠. 지금 네. 우리가 차량 운반구 비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는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에는 등록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부에는 건물을 취득한 분개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계전액 시산표를 보거나 네.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고정자산, 유형자산 쪽에 건물이라는 계정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고정자산 쪽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비 두 개가 한 세트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만약에 건물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입력을 하거나 네. 건물이 전년도부터 또는 그 이전 연도부터 계속 취득을 해와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건물 계정 과목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이 부분을 간혹 고정자산 등록에만 내가 자산을 잘 등록을 해놓으면은 네. 당연히 결산할 때까지 반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이나 네. 재무제표나 합계장의 시산표에 반영이 되는 기준은 무조건 전표 입력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금액을 불러오거나 자동 반영되는 기준은 고정자산 등록 기준이니까 네.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산 반영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반영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감가상각비밖에 없었으니까 네. 금액이 판관비 쪽에 감가상각비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동 반영되는 방법인 거고 직접 편집도 가능하니까 그쵸?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네. 지금 설명해드렸던 재고 금액이나 감가상각비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여지는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든지 아니면은 퇴직보험 충당금 전입액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5번의 대손상가 이 부분은 우리가 불러올 수가 없죠. 그렇죠.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출을 좀 하셔야 돼요. 산출은 해서 직접 여기다가 금액을 넣게 되면은 우리 전표 추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알아서 자동 분개가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거롭게 어떻게 보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대손상각비 금액을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손상각란에다가 금액만 입력을 하면 네. 대손상각비에 해당하는 전표 처리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능을 이용하는 게 더 훨씬 편하겠네요. 맞아요. 내가 직접 수동으로 분개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분들이라면 네. 입력을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난 조금 프로그램에서 자동 기능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결산 자료 입력을 활용하는 거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전표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전표 추가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도 아셔야 되니까 추가가 완료가 됐고 자 결산이 완료되었으니까 우리 12월 결산이었으니까 네.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12월 말일자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표가 다 결차 결대로 이루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해당하는 전표 한 줄만 선택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 가이드 영역 쪽에 결산 분계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이 분계들은 네.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 분계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결산을 했더라도 네. 다시 금액이 수정이 돼가지고 결산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결산 분계를 먼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해서 깨끗하게 결산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우리는 결산 붕괴만 조금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더보기에 있는 자동 붕괴 일괄 검색 및 삭제입니다. 네. 예, 여기를 클릭을 해서 상단에 일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저희는 지금 해당하는 기간에 자동 붕괴된 내역이 결산 붕괴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결산 붕괴 내역이 지금 열려 있죠. 네.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결산 붕괴만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내역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나는 삭제를 하고 다시 결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요. 네. 일괄적으로 체크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단에 액션바 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던지 네. 아니면 상단에 프린트 모양, 프린트 아이콘 옆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결산 붕괴를 다시 하고 싶을 때 꼭 일반 점표 입력에 와서 붕괴를 삭제를 하고 결산을 다시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설명해드린 일반 점표 입력해서 삭제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네. 아니면 나는 아예 결산 금액 같은 거를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바로 다시 삭제를 하고 결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전에 결산을 진행했던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요. 네. 금액들을 다 수정을 한 다음에 네네. 다시 한번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네, 아, 기존에 입력했었던 결산 붕괴를 삭제 후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진행을 한다면 결산 붕괴는 다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 거네요. 일반 맞아요. 점표 입력에서 조회를 하고 삭제를 하거나 네,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점표 추가를 함과 동시에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 맞아요.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례에 맞게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붕괴를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이 완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쵸. 우리가 결산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재무제표의 금액이 반영이 네.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각 재무제표별로 금액이 맞아야 되는 항목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재무제표를 또 조회하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재무제표 확정하는 순서. 이것도 꼭 지켜줘야지만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했을 때 차익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순서로 조회를 해야 하나요? 네, 재무제표는 네.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첫 번째로 우리 회사가 원가 명세서가 있다. 네. 그러면은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가서 조회를 네. 합니다. 음, 조회를 할 때 기간 넣고 분양은 저희가 아까 테스트 설명처럼 넣은 거기 때문에 제조로. 아무것도 없겠죠. 제조를 저희는 지금 제조 쪽에 원가가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네. 구분을 제조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했고요.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맨 밑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겠죠. 네. 윤술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떤 메뉴랑 맞아야 될까요? 제가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과 다음으로 조회해야 하는 손익계산서 메뉴에서 네. 12월로 조회를 하면 제품 매출 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과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다르다면은 기존에 붕괴를 뭔가 수동으로 했겠죠? 또 수동으로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붕괴를 했겠죠. 그쵸. 제품을 우리가 원래 원가 대체 할 때만 써야 되는데 네. 차변으로 해가지고 기중에 제품 붕괴를 해놨던지 그쵸.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저희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그 제조원가 명세서랑 금액이 맞는지까지 봤으니까 네. 맨 밑으로 내려서 이제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메뉴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왔으면 네. 이럴 때는 그냥 취소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갱신된 데이터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6번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좀 전에 보고 왔었던 손익계산서와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 문제가 금액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손익대체 붕괴를 추가를 해주면 돼요.
쉽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가대체 붕괴는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결차결대라고 입력을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규칙만 지켜주면 되는 건데. 근데 손익대체 붕괴는 절대로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손익계정으로 직접 입력을 하니까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했을 때 금액이 0원으로 나온다라는 문의 정말 많이 받아봤거든요. 맞아요.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뿌려준 붕괴만 프로그램에서 손익대체 붕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들을 살려놔요. 네.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친 줄 알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손익대체 붕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네. 저희는 지금 법인 기준이잖아요. 네네. 그럼 개인은 손익대체 붕괴를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없잖아요. 사용을 하지도 않고. 맞아요. 메뉴도 자본- 없고. 네. 그렇죠. 자본금 계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메뉴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저희는 지금 어차피 법인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메뉴에 뭐 전표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네. 개인은 보여지니까 네. 개인과 법인이 손익대체 붕괴를 하는 메뉴가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저희는 손익대체 붕괴까지 지금 끝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서 네. 조회를 해주면 되는데 네. 저희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네. 윤슬님, 지금 저희가 들어갔었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겠어요? 메뉴명만 좀 순서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손, 이, 제입니다. 아하, 앞글자만 따서. 네. 네. 근데 앞글자만 너무 땄죠? 네. 제조원가. 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대표를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쵸.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서 재무제표를 확정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12월 달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유, 다행히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음. 깨끗합니다. 그쵸. 그리고 합계잔액 시선표를 들어가 볼게요. 합계잔액 시선표요. 의무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합계잔액 시선표를 봐서 원가대체나 손익대체 분기가 정상적으로 다 됐는지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네. 깨끗해. 그쵸. 이렇게 대차 차익이 없어야 됩니다. 손익 계정과 경비 계정과 네. 뭐 비용 그리고 이익 계정들 모두 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해당하는 계정들은 모두 다 잔액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은 네. 결산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산의 과정이 굉장히 쉬운데 중간중간마다 입력을 해야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만 기억을 해두면 결산할 때 무리가 없겠네요. 네, 굉장히 쉬워요.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자동으로 결산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만 해보신다면은 금방 손에 익어가지고 누구보다도 결산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 결산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만 본다라고 하면은 결산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간단한데 저도 사실 결산을 몰랐을 때는 네. 결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먹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지? 뭔지 알죠? 지금도 우리 그 신입 사원 그 직원들은 막상 결산에 대해서 교육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겁을 내요. 어느 순서부터 어디부터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저희가 문의 들어오는 사례를 본다거나 네. 아니면은 방법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다 쉽게 접근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마무리를 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만 본다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에 차익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안 나겠죠. 남난데요. 큰일 납니까? 근데 다음 영상에선 저희가 결산을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 너무 많아. 그쵸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쏙쏙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나는 기본 사용 방법을 봤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내용이 아직까지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 네. 라는 분들은 다음 영상
자주 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음. 결선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잘하고 있던데 왜요?